예, 그럼 선택형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교재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법정의 모의고사 헤르메스 교재입니다. 해설이 잘 돼 있죠? 가끔 해설이 이상한 경우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은 1차, 2차와 달리 그냥 어렵고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 여러분이 이제 아주 기초적인 건 좀 생략하겠습니다. 아예 읽지 않겠습니다. 자, 1번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문제가 어렵죠. 제가 드디어 나왔네요. 하여튼 중요하다고 한 건 결국엔 나와요. 이렇게. 이게 첫 등장인 것 같은데. 지능지수 6세 정도고 갑이 친구 을 부탁으로 병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5천만 원 그걸 다시 을에게 빌려주죠. 이런 상태에서 병은행이 돈 갚으니까 나 의사문역자인데요. 갑자기 말을 잘해. 그러면서 무효를 주장합니다. 병은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때 기억 갑은 병에 대해 선하기를 불문하고 현존이익 범위 내에서만 부당이득 반환을 부담한다. 이게 뭐예요? 명시적인 판례고 제한 능력자의 부당이득 반환 특칙에 관한 141조를 의사문역자에 대고 명시적으로 우리 판례가 유추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 이익의 현존에 대해서 누가 증명해야 되는지 학설의 대립은 있으나 어쨌거나 금전상의 이익인 경우는 우리 대법원 판례는 과연 그것이 이제 미성년자나 의사문역자 중에 누가 입증 책임이 있냐는 논점인지 모르겠으나 금전상의 이익은 현존 추정됩니다. 따라서 이건 틀렸죠. 은행이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현존하지 않는다고 입증해야 되는 거고. 디귿번 부당이득 은행은 그 의사문역자 보고 야 너 저 친구한테 대한 대여금 채권 양도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채권 양도의 형식으로 청구가 되는 것인데 문제는 여기서 판례는 대여금 채권 또는 부당이득 반환 채권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한테 빌려줄 때도 여전히 6세의 지능일 수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 연속으로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리을번 예 이거 별표합니다. 제가 이게 시험에 참 나오기 되게 어려운데 나오면 되게 어려울 것 같다라고 했던 게 모의고사 나왔어요. 드디어 저당권 등기 말소 의무와 받은 돈을 돌려주는 혹은 채권을 돌려주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서로 동의한 관계다. 이게 왜 어렵죠? 저당권 등기 말소와 그 피담보 채무의 변제는 채무의 변제가 선이행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아예 무효라서 부당이득 반환이기 때문에 동의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판례는 더 복잡하게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의사문역자가 뭐 유흥 좀 놀고 뭐 돈도 빌려주고 소비대차도 하고 근저당권 계약해준 거에서 우리 판례는 이 의사문역자가 나 소비대차만 취소할래요. 소비대차 사기당해가지고 의사문역자라는 게 이슈가 안 되고 나 저 사기로 취소할래 이렇게 한 거예요. 얘가 좀 지능이 박약하긴 했는데 그랬더니 우리 판례가 근저당 계약도 함께 취소된다라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나오면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그거 좀 법리 설명하기 좀 난감해요. 그게. 그래서 2번 자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치지 않는 재건축 조합 잘 기억해 두세요. 1번 해설에 있지만 재건축 조합은 이제 더 이상 조합이 아니고 민법상의 비법인 사단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면 그냥 비법인 사단 문제예요. 비법인 사단 문제는 민법 민소 항상 A급. 1번 설계용역 계약 체결은 계약 체결이니까 총유물 관리 처분 아니죠. 2번 타인 간의 금전 채무 보증도 역시 관리 처분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절차에 위반했다면 상대방이 그 제한 및 위반 사실에 대해 악이나 과실이 있는지에 따라서 효력이 있다 없다고 나뉘는 게 비법인 사단 특유의 판례, 그죠? 비법인 사단의 대표권 제한이라는 제목입니다. 특유의 판례, 악이나 과실로 판단하는 거고 무슨 표현 대리로 간다든지 276조 적용하는 게 아니죠. 3번 재건축 조합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취득한 총유 재산에 대해서 조합원이 지위를 유지한다면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 취득한 재산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면 권리를 잃겠죠. 왜요? 그 취득 상실이 그 277조에 보면 사원 권리 득상에 따라 달라진 적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4번 정관 기타 규약의 정합이 없으면 총유물인 재건축 조합의 재산을 결의를 거치지 않고 처분하면 이건 어떻게 돼요? 무효고 이거는 표현들이 적용할 수 없다. 이건 특의 A급 판례죠. 악이나 과실이 없다고 해서 효력이 있는 거 틀렸습니다. 4번 지문이 매우 중요하고 5번 지문이 여러분이 낯설 겁니다. 재건축 조합 재산인 임야의 분묘 설치는 어떨까요? 분묘 설치는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발생시킵니다. 나대지에 건물을 짓거나 용익물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처분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처분행위로 결의해야 한다. 요게 이제 문제가 조금 판례인데 이게 67년도 판례예요. 나 판례 하나 못 외웠다 이것도 이러지 마시고 이건 판례 못 외웠어도 맞출 수 있는 게 좀 필요합니다. 나대지에 건물을 짓거나
용익 물건을 취득시키는 건 원래 처분행위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게 그럴 수 있겠고. 물론 어려운 문제죠. 판례를 모르기 때문에 떨리겠죠. 그러나 잘 찍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통정허위 표시입니다. 1번은 진짜 별것도 아니고 2번은 뭐냐면 허위 표시는 103조 위반이 아니라서 746 적용은 없다는 지문입니다. 볼 거 없고요. 3번은 둘째 줄에 숨겨지는 행위가 뭡니까? 외형행위가 허위 표시일 때 숨겨지는 행위 은닉행위죠. 그건 유효합니다. 그것도 별 지문 아닙니다. 4번이 좀 중요할 수 있는데 자력이 없어서 병의 강제 집행을 피하려고 유일한 재산을 을에게 파는 것처럼 꾸미고 을의 이름으로 등기까지 했어요. 그랬을 때 갑이 을에 대해서 등기말소 청구할 수 있나요? 갑과 을의 행위가 103조 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가짜니까 허위 표시임을 이런 말소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랬을 때 병이 야 이거 나 채권자인데 너 이런 식으로 빼돌려? 그러면은 너가 얘에 대해 가지고는 등기말소 청구권을 내가 대위 행사하겠다. 판례는 아닙니다. 그러나 김준호 교수님 책에 있는 내용이고 이론상 불가능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질문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이긴 한데 조금 판례가 아닌 걸 나온 것이고요. 이거 조금 봐두세요. 뭐 발표할 것까지는 아니고. 5번은 중요한 질문이죠. 통정허위 표시 제3자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매우 넓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 아시는 거니까. 4번 차고사기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은 너무 뻔하고요. 2번 보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불이익하지 않는다면 중요 부분 착오가 아니다. 유일하게, 거의 유일하게 경제적 유불리를 따져서 착오의 중요성을 판단합니다. 우리는 법학을 공부하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할 때 뭐라 그랬어요? 경제적으로 아무리 유리해도 법적인 권리 의무만 받죠. 대리권 남용에서는 경제적으로 본인의 이익을 위하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본인을 위하여 법적인 권리임을 발생시키면 유권 대리로 받죠. 다만 대리권 남용 무효가 될 수 있는 거죠. 법은 경제와 항상 별개다였는데 여기서만큼은 거의 유일한 예외예요. 경제적인 불이익이 없으면 중요 부분이 아니다. 법적으로 착오를 취소할 수 없다. 3번 제가 정말 나온다고 했던 게 진짜 반갑게 나왔네요. 은행 출장 소장 외우라 그랬죠. 은행 출장 소장이 이제 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책에 뭐 있는 책도 있지만 대리인 등 본인과 동일시 않을 수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입니다. 은행 출장 소장. 그 사람이 기망을 했다면 당사자 사기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은행인 본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하나여 취소하는 게 아니겠죠. 출장 소장은 한 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랑. 4번 매우 중요하죠. 채무불이행으로 해지한 후라도 채무불이행한 주제에 예전에 있었던 착오나 사기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강박 뭐 다 됩니다. 넘어갈게요. 5번 입중생님 다 아시겠죠. 사기 허위 표시, 의사 표시의 선의 제3자는 선의가 추정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악의를 입증해야 되는 것이죠. 항상 중요한 판례고요. 자, 5번 보겠습니다. 법률행위의 대리권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맨날 보는 거고 2번도 맨날 보는 건데 답이니까 봅시다.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자금 수령할 대리권 당연히 있죠. 그죠? 당연히 있는 것이고. 3번 한번 볼까요?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한 놈이 같은 물건으로 입찰이면 서로 싸울 거 아니에요. 그 이해관계 다른 두 사람의 대리인이래요. 그럼 무효죠. 왜 무효죠? 쌍방대리 금지죠. 그 다음에 4번 맨날 강조합니다. 자기계약 쌍방대리, 이해상반행위 이런 거 위반하면 바로 무효가 아니라 무권대리로 봐서 여러 가지 추인이나 등등을 따져봐야 됩니다. 5번 복수의 대리인은 각자 대리가 원칙입니다. 이게 뭐예요? 판례예요. 조문 119조에 각자 대리 원칙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 왜 읽을까요, 제가? 이런 건 여러분이 오히려 잘 몰라요. 그 조문만 딱 지문하면 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 그죠? 맨날 우리가 판례를 외우니까. 그래서 중요한 조문은 제가 좀 시간이 없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틀릴 만한 걸 다 읽는다고 했으니까 평균적인 수험생이 틀릴 우려가 조금이라도 있는 걸 다 읽고 있습니다. 6번 소멸시효입니다. 제가 정말 강조했고 중요한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1, 2, 3번은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4번, 5번 봅니다. 4번 제가 사례형 찍는 문제예요. 4번. 시효 이익을 이미 포기한 자와 법률 관계를 통하여 비로소 시효 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는 이미 이루어진 시효 이익의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효 이익의 포기는 원칙적으로 상대여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근데 그때 다른 이해관계인들은 누굽니까? 포기 당시의 이해관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포기하고 뒤늦게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 어떤 사건이었죠? 이 사건도 나와야 돼요. 사례형 나오기 때문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피담보 채무가 이미 시효로 소멸했어요. 근데 채무자가 멍청하게 이자 금액을 대충 확정 지으면서 추가로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이 행위는 담보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 놓고 그 부동산을 사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제3취득자죠. 자, 물어봅니다. 원래 제3취득자는 시효이익을 원용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시효이익을 원용합니다.
그러면서 시효익 포기했는데 시효익 포기한 건 나한테 영향이 없는 상대여도 모르냐? 이랬더니 판례는 뭐라고 합니까? 너는 시효익을 포기한 이후에 이해관계를 체결했기 때문에 맺었기 때문에 시효익 포기의 효력을 그대로 받는다라고 합니다. 이건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집에 가서. 이거는 쓰다가 되게 헷갈려 버릴 수 있고 매우 중요합니다. 자, 5번도 중요한데 객관식 예상 문제죠. 소송 고지에 있어서 이미 객관식 한번 나온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최고의 효력이 있죠. 최고는 원래 도달 시에 중단효가 발생하지만 이건 뭐 언제 중단효가 발생해요? 소송 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할 시점. 뭐랑 비슷해요? 소장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민소법 갑자기 265조인가? 265조를 판례가 언급합니다. 265조에 비추어 그 뭐냐면 그거 있잖아요. 소재기로 시효 중단 효력이 있다는 거. 그죠? 갑자기 저도 머리가 막판이 되니. 하여튼 그래서 그거를 명시적으로 우리 판례가 맞네. 265조 유추 적용했다고 언급합니다. 사례형 대비하세요. 자, 그리고 뭐 소송 계속의 6개월 내 최고니까 6개월 내 재파 앞 재판상 청구, 파산 절차 참가,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하면 시효 중단의 효력을 이어붙일 수 있는데 그 6개월은 언제부터 계산합니까? 이 소송 고지가 있었던 판결이 끝나고 나서 되는 것이죠. 종료하고 나서지 소송 고지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아닙니다. 이것도 철저하게 최신 판례들도 있고요. 자, 7번 문제가 참 마음에 드는데 1번 채무자 외자의 소유로 속하는 동산을 경매했는데 배당받고 채권자가 경락인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선의취득자 지위를 겸했을 때 임의로 선의취득의 효과를 부인할 수 없다는 판례는 중요하죠. 부당이득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지 물건을 가져가라고 할 수 없다. 네가 함부로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선의취득이라는 건. 자, 2번 중요합니다. 별표입니다. 저당 부동산의 상용에 공하여진 물건이 그 부동산 소유자 아닌 자의 소유에 속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다 써요. 바로 종물 X라고. 종물인데 저당권이 안 미치는 게 아니라 종물이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 소유라면 종물 X예요. 그러면 이것은 종물이 아니니까 358X라고 쓰세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가 없어요. 미칠 방법은 뭡니까? 경락인이 이 종물도 아닌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경매에서 선의 취득하는 겁니다. 왜? 경매도 선의 취득에 유효한 거래행위로 봐요. 그런데 이때는 반드시 여기입니다. 경매의 목적물로 평가돼야 됩니다. 되지 않았다면 선의 취득할 수도 없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이 358조 X라고 쓴 거에서 보충해서 358조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기 위해서는 부합물이나 종물의 요건만 축적한다면 경매 목적물로 평가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 요건이 안 되어서 선의 취득을 하려고 할 때는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왜? 거래가 있어야 되잖아요. 선의취득은. 근데 경매 리스트에 없으면 거래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럼 선의취득이 안 되네. 이거는 제가 엄청나게 강조하는 겁니다. 역시 사례형. 20인공조의 훌륭한 아주 어렵고 좋은 문제로 이 부분이 출제되어 있습니다. 사례형 아주 예상되는 문제입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358조는 저당권에서 가장 중요한 5개 중에 하나예요. 딱 5개 제가 하는 말이고 대충 한 5대 중요 논의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당권에서. 자, 3번 축사대지 전부예요. 양도담보하고 점유 개정했으면 뭐 선의취득 못하는 거 다 아시죠. 점유 개정이니까. 4번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목반청 양도로 선의취득 가능하다. 판례입니까? 예, 판례입니다. 간이인도로 선의취득 가능하다. 판례입니까? 네, 판례입니다. 현실인도, 간이인도, 목반청 양도는 선의취득 가능하다는 것이 모두 판례가 있습니다. 현실인도는 뭐 따로 판례가 없어도 되는 거고 점유 개정 안 된다는 것만 판례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점유 개정 안 된다는 것만 판례가 있는 게 아니라 다 있어요. 4개가 유형별로. 된다, 안 된다. 5번 선의취득에 의한 물권취득은 법상 원인 없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선의취득자는 권리를 박탈당한 진정한 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부담하진 않는다. 예, 이것도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나 이게 뭐 도품이고 뭐 공개시장 어쩌고 하면 뭐 보상해주고 그런 조문은 있죠. 그러면 이건 어때요? 옆에다 부합 써놓고 나디콜 표시할 거예요? 뭐 유사이콜 표시할 거예요? 부합. 부합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누군가가 소유권을 취득해버립니다. 자, 그 소유권 취득 자체가 범상 원인이 없는 건 아니겠죠, 물론. 그랬는데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소유권을 잃은 사람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명문의 규정이 있죠? 261조. 예, 그게 내년 예상 문제예요, 261조가. 철강 뭐 귀속되고 이거 있잖아요. 제가 찍고 있는 문제인데 팔모에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주 좋습니다. 그거는 뭐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답이 너무나 뻔한 거라 시험 내기 너무 좋아요, 논란 없이. 뭐 논란이 있는 것도 내더라고요. 그래서 내긴 내는데. 자, 어쨌든 그래서 부합은 소유권 취득이야 법률적 원인이 있을지 몰라도 부당이득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나디콜 표시를 했어야 되겠죠. 넘어가서 8번입니다. 점유. 1번 건물에 관해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실제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요. 건물 점유자네.
특별한 사정이 없냐 부지 점유자다? 그건 아니에요. 건물의 점유자는 부지 점유자가 아니라 건물의 소유 명의자가 부지 점유자로 보는 것이 우리 판례의 원칙적 입장입니다. 예외적인 판례가 딱 2개 있는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원칙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번, 8번에 3번. 중요하죠. 토지 공유자 중 1인이 토지 전부를 점유해도 다른 공유자 지분 범위는 자기 지분 초과했으니까 타주 점유다. 묘지명, 철기, 무기 기억나요? 타주 점유인 거. 딱 이거만 외워요. 분묘를 가지고 분묘 기지권이 있다고 해서 소유권에 대한 자주점유는 아닌 거죠. 분묘를 소유하는 자, 설치해서 소유하는 자. 방금 말한 거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지분 초과, 지분 초과. 그다음에 명의 신탁에서 누가 타주점유겠어요? 지금 타주점유 다 뭐하는 거예요? 명의 수탁자가 타주점유죠. 그건 다 아시겠죠? 철조망을 이미 제거한 그 유명한 리딩 케이스 20세기 판례. 그 철조망을 무단 점유한 무단 악의 점유자는 타주점유자다. 귀는 귀속 재산인 사실을 잘 알면서 이것도 중요해요. 무권한 자로부터 산다. 혹은 무권 대리부터 산다는 걸 잘 알면서 다 잘 알면서요. 거의 얘들. 악의 무단 점유자들이에요. 귀는 뭐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뭐 약간 무협지 같이 둥자 만들려고 철귀, 무기 막 묘지에 이렇게 써놓은 귀는 뭡니까? 특조법상 여러 번 등기 기회가 있었는데 등기도 안 하고 남이 했을 때 이의도 안 하고 그럼 타주점유다. 그럼 뭐게 나오겠습니까? 앞에 것들 중요합니다. 이거만 알면 돼요. 타주점유는. 그 다음 우리는 많이 했죠. 근데 많이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4번. 전점유자의, 죄송합니다. 5번 볼게요. 5번은 괜히 있습니다. 점유자가 점유 침탈을 당했을 때 간접 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자, 즉 직접 점유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직접 점유자가 반환받을 수 없거나 원하지 않는다면 자기에게 간접 점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문이죠. 207조 2항. 어렵죠, 이런 거. 그냥 조문 나오니까. 그죠? 괜히 읽는 겁니다. 이번 3차 모의고사는 제 교재랑 어때요? 수업 들으셨던 분들. 예. 민법 같은 경우에는 벗어난 지문이 거의 한 개도 없었어요. 109페이지에서 진짜 한 두세 개의 지문 정도 좀 있는데 민소는 좀 있었어요. 조금 있었는데 민소는 벗어났거나 몇 개가 아니면 완전 쉽거나 약간 이런 식이더라고요. 제가 교재랑 굳이 평가를 해서 비교를 해보자면 근데 언제나 그런 건 아니고 팔모에서는 객관식 좀 벗어나기도 하고 몇 개 그런 건 있습니다. 참고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 왜 하냐면 제 강의 들으셨던 분도 계시잖아요. 들으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걸 많이 틀렸다. 내 교재만 한 5-6번 봤는데 이걸 많이 틀렸다는 거는 내 교재를 객관식 대비용으로 좀 안 보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꼼꼼하게 안 봐서 객관식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신모는. 신모에서 민법을 많이 틀렸다. 내 교재를 5번 봤는데 그러면은 내 교재를 너무 사례식으로만 본 겁니다. 좀 꼼꼼하게 봐야 돼요. 교재에서 벗어나서 틀린 게 아니에요. 진심. 아니면 뭐 약간의 응용력이 부족할 수는 있겠죠. 약간 응용된 건 있으니까. 9번 문제 중요하죠. 취득시효는 이런 식으로 객관식 어려운 사례 문제가 예상됩니다. 왜요? 2년 전에 너무나 전면적으로 너무 잘 나왔어요. 문제가. 너무 잘 빠졌어. 문제가. 2015년도에. 그래서 2년 지났으니까 18년도에 그러니까 16년도에. 2018년도에 또 나올 수도 있지만, 진이 빠졌어요. 그래서 객관식에서 아주 어렵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을 좀 대비해 보시는데, 96년 5월 8일 동그라미 치고, 둘째 줄에 2014년 5월 9일 동그라미 칩니다. 96년 5월 8일 옆에다가, 을이 점유를 시작했으니 언제 취득시 완성합니까? 2016년 5월 8일 24시라고 써놓습니다. 2016년 5월 8일 24시. 이 상태에서 소유자의 상속인이 정명이 근저당권을 해줬대요. 마지막 줄에. 정명이 근저당권. 그래서 언제인지는 안 나와 있어요. 1번. 이건 풀어드릴게요. 2016년 10월 10일에 내가 10월 10일에 시효 완성으로 소위 등을 청구했대요. 시효 완성자가. 그랬을 때 정명의 근저당권이 실행돼가지고 결국 소유권을 취득 못해서 내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내가 완성된 후에 너무 뒤늦게 10월 10일에서야 내 권리를 주장했고 그 전에 저당권을 설정한 걸로 보이죠. 지금 이 문제는 위에 공통설문에 저당권 설정돼 있고 그 다음 2016년 10월 10일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는 미리 청구를 안 했기 때문에 미리 의사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는 것이죠. 자, 2번이 중요한데요. 2번은 사실 사례형 기출이죠. 근저당권이 2016년 7월 9일 동그라미 치고 아까 우리가 써놓은 날짜랑 비교하니까 완성 전 저당권 취득자네요. 그러면 을은 이 채무를 변제하는 건 자기 이익을 위한 거니까 부당이익 청구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하죠. 다 아시는 거죠.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2014년 7월 9일 동그라미 치고 무가 가등기를 마쳤어요. 그럼 이거는 완성 전에 있던 여러 가지 제한이니까 내가 시효 완성으로 소위등을 하면 제한은 소멸하게 됩니다. 그죠? 그럼 4번은 됐고 5번도 됐습니다. 다 그건 쉬워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완성 후 취득자냐 완성 후 취득자냐. 제가 지금 딱 보라는 것만 보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이 각자 다 풀어봤을 거고 중요한 것만 좀 짚어드리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간에는. 10번.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자, 1번이 조금 특이한데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표상하는 공유지분의 근저당권이 설정됐을 때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될 때 야, 그 네가 돈 빌리면서 네 쪽에다가 지금 저당권 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얘들끼리 그러면은 이쪽 지분은 근저당권 말소해줘. 그래야 내가 너한테 지분을 주지 하는 게 동의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예, 요거 제 교재에 없는 거예요. 이 지문이. 이 판례 꼭 추가 보충하시는데 이건 무슨 의미냐? 지금 2번 지문이랑 같이 보세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서 한쪽에다가 뭐가 지분에다가 만약 저당권이 있게 됐을 때 이게 해소가 돼서 분할이 되든지 뭐 분필이 되는 경우에 저당권은 전체에 존속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빌리지 않은 공유자는 되게 억울하겠죠. 그러니까 공유 관계를 해소할 때 내 쪽 지분에 있는 저당권은 네가 알아서 돈 내고 말소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내가 이쪽 내 지분을 주지라고 해서 그 두 개가 동의한 관계가 있다는 판례니까 따로 암기하시고요. 그렇게 2번 지문 때문에 1번 지문이 생긴 거예요. 2번 지문은 여전히 분할된 토지 위에 저당권자의 저당권 등기가 존속하기 때문에 1번처럼 돈 빌렸던 애는 알아서 그걸 말소해줘야 자기 지분 등기를 받을 수 있다는 동의항 판례가 나온 겁니다. 2번은 매우 중요하고 제가 강조했던 거 교재에 있는데 1번은 제 교재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네 교재 안 봤는데 이런 분도 의미가 있는 게 약간 구석진 판례라는 뜻이에요. 제 교재에 빠졌다는 거. 그래서 뭐 제 강의 처음 듣는 분들로 아 이건 조금 구석질 수 있구나 라고 판단한 근거 삼으시면 돼요. 3번은 다 아시는 거고 4번, 5번 묶어서 건물에다 동그라미 치고 꼭 읽어보세요. 건물의 구분 소유적 공유는 우리 판례가 원래 인정해 왔습니다. 실제 건물의 구분 소유적 공유가 지문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충 읽어보면 돼요. 어렵진 않아요. 건물도 읽어보면 되게 쉽습니다. 제 말만 기억하세요. 그냥. 자, 11번. 자,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 보겠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등 11번에 2번. 근저당권 등기가 제3자 명의,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 무효죠?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예외가 있지만 그 후 진정한 채권자가 야, 네 거 말소하고 내가 받느니 귀찮다. 부기등기 방법을 받겠다라고 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기등기 시점에 실체관계에 부합한 유효한 등기가 된다. 맞죠? 맞아요. 이건 항상 어렵게 나오면 그 중간에 어떤 놈이 등장해가지고 그자에게 무효등기의 유용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게 어렵게 나오죠. 응용해볼까요? 그러면 그자가 만약에 소유권자예요. 무효인 제3자 명의 근저당 등기인 상태에서 내가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근데 저것들끼리 그냥 유용합의해가지고 부기등기해가지고 나 원래 저당권 있었던 것처럼 들어온대요. 그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 소유권자는 그 등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소를 구할 수 있죠. 누구한테 말소를 구해야 돼요? 지금 부기등기 받은 애한테. 뭐에 말소를 구해야 돼요? 원래 주등기에 말소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등기의 말소 등기의 피고 적격과 말소 대상 등기에 관한 문제가 무효 등기의 유용과 결합하는 문제가 한 번도 나온 적은 없는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오게 되면 수업에서 강조했었고 3번. 네, 3번은 네, 그냥 생략할게요. 중간생략 등기를 합의에서도 그냥 말로 해드릴게요. 합의에서도 그들 사이에 각각의 매매 계약의 권리 의무는 소멸하지 않죠. 다 아시는 지문이에요. 4번. 등기의 추정력은 전 소유자에 대해서 추정된다는 게 판례죠. 그러나 점유의 추정력은 전 점유자에게는 추정될 수 없다는 게 통설이죠. 등기에는 판례가 있고 점유에는 통설이 있어요. 어쨌든 두 개가 반대예요. 등기가 세네요. 그죠? 등기는 바로 전 점유자에게도 추정력이 있습니다. 요 지문을 외워야 됩니다. 4번은. 자, 뭐 5번은 이렇게 문제 쉽게 나오면 소원이 없겠다. 그죠?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가등기한테 소급해 발생하네. 이걸 모르면, 기초를 모르는데 이걸 답으로 내줬어요. 고맙게도. 1번에다 내든지. 자, 그 다음에 12번. 자, 12번. 야, 이거 좀 중요하죠. 12번 출제 오류로 보이는데. 제가 뭐, 제 수강생분들한테 12월 4일에 항상 제 게시판을 보시라고 했죠. 월요일에. 제가 혹시 약간의 미지로 남겨놨다거나 기존 강의 자료에다 추록 중과에다가 또 추가 추록이라든지 12월에 특강을 한다든지 가족법 뭐 1회 정리 이런 거 하면은 공지를 올린다 그랬습니다. 여기다 어떤 공지가 올라갈 수 있다고 했어요. 5일 뒤에 다시 공지가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때 정리가 안 되면 학원이랑 뭐가 또 정리가 돼야 돼서 그래서 이런 것들 12번 문제는 제가 출제 오류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봤을 때는 근데 제가 좀 더 연구를 해볼게요. 자, X토지랑 Y 건물에 대해서 A 소유인데 그러니까 하나의 지문이 좀 이상해서 아주 좋은 문제였는데 이 상태에서 B의 저당권 있고 이게 1번이죠. 그런데 채무불이행으로 시행하니까 C가 토지 소유권 이게 뭐 2번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D가 건물 소유권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이건 그냥 기본을 풀 수 있어야죠. 어떻게 해야 돼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인 소유고
미등기 뭐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얘한테 실행되는 이 이번 시점에 무슨 일이 발생해요? 그죠? 366이 성립하죠? 법정지상권이. 그 다음에 건물 양수하면 어떻게 돼요?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건물을 팔면 건물에 종된 권리인 법정지상권도 판 건데 얘가 취득은 못하죠. 아예 여러분 취득할이라고 써놔요. 답안지에. 취득할 지위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신의치기 문제될 수 있겠죠. 그죠? 말소를 청구한다든지 하면. 말소래. 철거를 청구한다든지 하면. 자, 그렇게 풀면 일단 쉬워요. 기억, 등기 없이 뭐 나머지 여러분 읽으면 될 거예요. 니은번은 그냥 헛소리예요. 읽기만 하면 눈만 배려요. 그냥 지상권자도 아닌데 무슨 지료연체로, 그러니까 해설도 이상하고 니은번은 이렇게 해설을 할 게 아니라 저 지상권자가 아닌데 무슨 지료를 연체해요. 말 자체가 안 되니까 넘어가는 거고 아마 기억번, 디귿번 이런 걸 헷갈리게 하려고. 디귿도 아시죠? 신의칙 때문에 얘가 아무리 취득을 못해도 신의칙 때문에 철거 청구 못한다. 이거 좋은데 리을번 같은 거 어렵죠, 그죠? 존속기간 20년이다. 제 교재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30, 15, 5라고 돼 있어요. 외우란 말이에요, 이게. 경고한 건 30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존속기간 정한 바가 없으니 법 규정에 따르죠. 30년이니까. 그래도 그나마 교수는 시계 낸다고 배려해 준 거야. 20이라는 숫자 없거든요, 지상과에서. 근데 우린 모르죠, 사실. 저도 잘 몰라요. 맨날 까먹고. 막판에 이런 거 좀 보셔야 되고요. 지상권 존속기간 정도 봐야 되겠죠. 전세권 존속기간 이런 거 정도는. 자, 그 다음에 미음이 문제예요, 미음이. 이거 내가 예상한 문제거든요. 제가 사례형 예상하는데 아주 강력히 예상하는 문제가 아니고 나오면 난리가 날 거다. 304조와 305조. 아주 중요한 판례가 있어요. 근데 뭐 이상하게 내고 답도 틀려요. 그래서 좀 그런데 자, 잘 봐요, 여러분. D가 Y 건물의 E 앞으로 저상권을 설정. 전세권. E가 건물 전세권자예요. 그리고 얘가 전세권 설정자입니다. 자, 그러면 잘 봐요. 전세권 설정자가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해주면 이자의 건물 전세권은 어디에 미친다? 304조. 건물이 불안하잖아. 제대로 서 있어야 되니까 이자의 토지 사용권인 전세권 안 나오고 지상권, 임차권에 이 전세권이 미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305조로 가면 뭐 소유자가 달라지면은 얘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해서 거기에 또 미친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봐요. 토지 사용권은 누가 있어야 돼요? 토지 사용권은. 무조건 건물 소유자만 있으면 돼요. 그래야 내가 건물 안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고 얘가 토지 사용권이 없으면 얘는 뭘 당해요? 건물의 철거와 토지에 인도를 당하죠. 그때 얘는 뭘 당해요? 건물에서의 퇴거를 당하는 거죠. 그렇게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304조, 305조는 퇴거와 관련된 조항이에요. 사실은. 제가 좀 강조하는 거고 이렇게 막 양지에서 살짝 벗어나 있는데 A급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서 사례형에서. 모의고사가 다 포함해서. 근데 이게 나오면 정말 대박일 건데 이 설문은 어떻게 됩니까? D가 C와 임대차 계약. 얘는 지금 법정상을 취득할 주인데 그냥 그걸 포기하고 얘들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임대차 계약을 사용권을 했으니 원래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자가 그거 자체를 포기하고 그거 자체를, 이 문제가 좀 사실 어려워서 제가 원래 판례만 설명해 드릴게요. 임제 따라서 취득한 자가 만약에 얘가 얘한테 지상권 전세권 설정해서 얘가 법정권 취득하면 그거는 효력이 없다. 철거 얘한테 대항을 못한다. 얘나 대항 못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법정지상권 딱 이렇게 취득을 했는데 얘가 포기하면 대항을 못해요. 얘는 계속 전세권 사는 거 철거 안 당해. 퇴거도 안 당해요. 얘가 철거는 안 당하니까 퇴거는 안 당하는 거예요. 그럼 여긴 판례가 뭐가 있냐면 얘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를 포기하면 그걸로 얘한테 못 다툰다라고 돼 있긴 해요. 그래서 내가 설명은 지금 하나 틀린 게 없고 출제 오류가 아닙니다. 이건 맞게 출제된 거예요. 근데 해설이 엉망이라서 조금. 자, 그래서 얘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가 법정 지상권을 포기한 거예요. 이거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법정권을 포기하고 이 포기는 이 말을 너 법정권 포기했지? 네. 얘네 둘 다 하는 말이지만 얘한테는 그 말을 못 해요. 그럼 이 건물은 서 있어야 돼요. 몇 년을? 30년을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도 대항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 임대차라는 주장 자체를 못해요. 법정지상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어렵고요. 이게 또 헷갈리는 이유가 공부하시는 분들 한마디만 할게요, 여러분. 이 케이스가 아니고 그냥 이게 있어요. A 거고 B 거고 임대차 계약이 있는데 C가 전세권이 있어요. 그 전세권이 여기 미치죠. 함부로 얘가 임대차 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얘가 지상권이다. 미안. 지상권이었어요. 얘가 근데 지료를 연체해서 소멸을 당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다. 넌 나가라. 이런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얘가 차임을 연체해서 해지를 당했으니 그건 어쩔 수 없고 얘는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처음에. 근데 이걸 따져보니 법정 지상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할 자가 있는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법정에서 포기한 거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못해. 따라서 니들끼리 임대차 계약이고 뭐 해지고 소용없고 이 법정 지상권을 얘가 취득할 주에 있으니 나는 그 짱짱한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안전을 보호받아야 된다는 건데 얘 너무 오바입니다. 그래서 너무 오바라서 글쎄요. 이렇게까지 나오진 않고요. 얘가 예상을 어떻게 했죠? 제가 메인으로 강의한 내용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으나 좀 어려워서 나오면 대박이니까 열심히 공부하라고 했는데 그거를 한 두세 배 과서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똑같이 출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이거는 상당히 어려워요. 상당히 어렵고 100% 이해를 못해도 상관없어요. 이 지문은. 제가 얘기한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상권을 함부로 없앨 수 없고 지상권을 취득할 자도 지상권을 취득할 주의를 포기하면 안 되고 다만 그와 상관없이 지상권을 함부로 없앤 게 아니라 얘가 지료를 연체해서 지료 소멸을 청구해서 얘가 나갈 때는 그때는 얘도 나가야 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판례 3개인가 밖에 없어요. 그것만 기억하면 되는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많이 시간을 보냈네. 그리고 해설은 조금 이게 전혀 안 맞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 미음번 해설은 큰일 납니다. 그렇게 쓰면. 자, 읽어볼게요. 미음번 해설. 이 앞으로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이는 지상권을 가진다. 이게 뭔 소린지. 건물 전세권을 가진 자가 지상권을 왜 갖습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쓰면 대표적으로 출제위원을 크게 화나게 하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안 돼요. 완전히 지워버리시고. 이게 가장 심각한 오류입니다. 이 부분은. 자, 전세권에서는요, 여러분. 자, 1번은 됐고, 2번도 조심하세요. 15년으로 약정했을 때 10년으로 단축되잖아요. 만료 시에 전세권 갱신할 때도 10년 이상 못해요. 근데 5년을 갱신했다? 뭐 상관없죠. 5년을 갱신할 수 있다. 그건 자기들 맘이니까 조심하세요. 읽다가 헷갈려 버립니다. 10년을 넘지 못한다고 그랬으니까 5년 갱신 아무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전세권 처분을 설정예로 금지하고 등기하면, 여기 부동산 등기법에 이런 조항이 있으니까 참고로 등기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저당권 처분을 설정예로 금지하는 건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위반하게 됐을 때 집주인이 되게 편하겠죠. 야, 저 함부로 전세권 넘기지 말라고 내가 등기까지 했잖아.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됐는데 5번 조금 봐둘게요. 제 교재에 있는 건데 읽어볼까요? 전세권 소멸해서 목적물을 인도했지만 아직 전세권 등기 말소 서류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할 일을 다 한 게 아니죠. 그랬을 때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거부해도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 부당이득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되게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봐봐요. 부당이득, 이자 상당 부당이득은 지체랑 상관이 없잖아요. 잘 들어봐요. 지체랑 상관이 없는데 저놈이 인도는 했지만 등기를 교부 안 했으니 내가 전세금을 안 주는 건 사실 왜 거부하는 거예요? 동의항으로 거부하는 거죠. 근데 우리 그거 기억나요? 매매에서 동의항으로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587조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무조건 반환해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거랑 무지하게 헷갈립니다. 587조와 구별하시고요. 587조는 지체와 상관없이 사용이익을 무조건 반환하라고 하지만 이건 판례예요. 전세권 특유의 판례입니다. 전세권에 관한 말소 등기를 온전히 못 받았다면 전세금을 내가 들고 있는 게 하나도 부당하지 않아요. 동의항도 있고 법률상 원인도 있어서 여러분 동의항이 있으면 부당이득이 발생 안 하나요? 그건 아니죠. 동의항으로 점유해도 부당이득은 발생하잖아요. 그게 특히 A급인데 이거는 동의항도 있고 부당이득도 발생 안 하니까 너무 특이해요. 저는 이 판례는 수정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전화합죠. 근데 어쨌든 외워야 돼.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요. 논 거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오른쪽에 해설에다 별표해놓고 잘 읽어보세요. 매매랑 차이 비교하시고요. 자, 14번 저당권 옳은 것은 저당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축자와 마찬가지로 원본의 이행기를 경고한 1년분만 아니죠. 후순위 저당권자는 누가 뭐래도 제3취득자가 아닙니다. 유일하게 후순위 저당권자를 제3취득자로 취급한 판례가 하나 있어요. 공동저당에서 그자가 불법 말소된 저당권이 없다고 생각하고 들어왔을 때 미리 대위의 부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에게 변제 대위를 못한다는 판례에서만 유일하게 마치 제3취득자로 다뤘지요. 원칙은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가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전액을 변제해야만 선순위 변제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후순위 저당권자는 법정 대위권자는 맞나요? 예, 변제할 정당한 이익은 있죠. 그러나 제3취득자가 아니라고요. 제3취득자는 뭘 취득해야 돼요? 소지전을 취득해야 되죠.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입니다. 자, 2번 근저당권부 채권, 이 문제도 좋아요. 2번 아주 좋습니다.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한 자가 채권 양도에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않았을 때 후순위 저당권자에 대해서 채권 양도로 대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참 좋은 질문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대항하지 못하는 자는 그와 양립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건 뒤에 해설을 잘 읽어보세요. 채무자 이외의 제3자라는 말은 그 양수인과 양립할 수 없는 지위를 가진 자의 하나이기 때문에 1순위 저당권자와 2순위 저당권자는 양립이 가능하고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뭡니까? 대항 요건을 안 갖춰도 그 자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자신이 채권의 양수인이라는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채권을 나도 양수받았는데 나는 가압류했는데 나는 질권 설정했는데 얘들끼리는 양립할 수 없지만 얘는 다른 채권으로 2순위 저당권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 문장을 그 자체로 꼭 암기하세요. 몰랐던 분들은. 자, 그 다음에 3번.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권 최고액 집행비용을 아무리 변제해도 만약에 초과된 게 있다면 저당권이 여전히 잔존 채무의 효력을 가진다는 것은 중요한 지문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소유권 취득한 제3자랑 채무 보증인하고 인원수 비례입니까? 아니죠.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해서 대위를 아예 못하죠. 자, 5번. 자, 5번 같은 거는 제 교재에 없어요. 이거는 649조입니다. 토지 임대인이 변제기 경과한 최후 2년 차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 소유 건물을 압류하면 저당권으로 본다라는 법정 저당권입니다. 저당권 설정을 청구해서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666조에 있는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입니다. 2017년 대법원 판례에 666조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다. 내년 객관식 예상 문제예요. 666조는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이고 649조는 법정 저당권 제도입니다. 압류만 해도 저당권자가 되는. 네, 아셨죠? 네. 달라요. 조문 가지고 장난쳤습니다. 이건 제 교재에 없어요. 649조까지는 제가 미처 실지 않았습니다. 보충하시고 15번 질권. 뻔하고요. 질권에서는 2번 같은 거 봐둘까요? 판례는 아니지만 지금 이건 좀 의미가 있어요. 피담보 채권이 15번에 2번. 피담보 채권이 변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물 반환을 청구하면 피담보 채권 이행과 질물 반환이 상환 이행 판결일까요? 아닙니다. 담보물의 인도, 저당권 담보물의 등기 말소와 변제는 항상 변제가 선이행이에요. 똑같아요. 근데 뭐만 다른 거예요? 담보물권 중에서. 뭐 하나 안 나왔지 지금? 유치권만 상환 이행 판결인 거예요. 그거는 인도와 변제가 상환 이행 판결이 나옵니다. 그러나 저당권, 질권은 명시적인 판례가 있고요. 질권도 실무가 그렇게 보고 여기는 학설로 되어 있지만 실무도 그렇게 봅니다. 당연히. 그 다음에 3번 같은 거 잘 봐주세요. 근질권. 제가 이거 하나 그냥 외워두세요 했는데 나왔죠. 제가 교재 한 줄 있는 거. 근질권의 확정 시기. 제3자의 압류로 강제 집행 절차 개시됐을 때 대금 완납 시도 아니고 경매 신청 시도 아니고 언제예요? 그러한 사실을 근질권자가 알게 된다는 주관적 기준을 한다는 거 그냥 외워두면 좋겠습니다. 순수 객관식용이에요. 거의. 이거는 99% 객관. 이거 사례형하면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 객관식용으로 정답만 외우고 있으면 사례형도 못 쓸 건 없죠. 그냥 뭐 5점짜리, 10점짜리 배점일 테니까. 5번. 5번 같은 거 당황하지 마. 이거 읽어볼게요. 미안합니다. 4번을 안 했군요. 4번이 제가 예상하는 문제입니다. 사례형 예상 문제. 채권질권자가 직접 청구권이 있죠. 353조 정말 중요합니다. 353조 정말 중요하죠. 직접 청구권이 있는데 자기 채무를 초과해서 지급받으면 그 초과 지급 부분을 반환하지 않아도 부당이득이 된다 안 된다. 이거 뭐예요? 나는 너한테 100의 채권이 있고 얘는 얘한테 140의 채권이 있는데 뭐 이 채권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하면 채권 질권자가 되죠. 채권 질권자. 얘는 채권 질권 설정자. 얘는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제3채무자. 아셨죠? 그러면 353조가 뭐예요? 나 그냥 그거 내놔라고 하는 거예요. 353조. 얼마를? 100만 원을. 왜냐하면 자기 채권 넘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얘가 140을 청구하게 되면 40은 뭐가 돼요? 부당이득이 되죠. 자, 그래서 만약에 잘 봐요. 100만 청구했어요. 근데 이게 무효가 돼요. 즉 이게 없대요. 그래도 얘가 100을 이미 지급했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못해요. 왜? 단축된 급부이므로. 제가 예상하는 문제입니다. 단축된 급부와 금전 채권의 질권 설정. 자, 이런 판례가 있어요. 이 판례가 있는데 자, 직접 얘한테 100을 준 것이 얘한테 준 거고 얘한테 준 거니까 여기가 무효가 돼도 부당이득 반환은 반드시 비에게 청구해야 되는데 단 만약에 이 자식이 140을 받아갔어요. 그건 나쁜 놈이죠. 40은 초과된 거니까 40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또 단 그 40을 받아서 고스란히 비에게 줬대요. 그러면 그 40을 얘한테 또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해요. 이유는 뭐죠? 실질이익론이에요. 이것도. 다시 반환했다면 실질이익이 없으므로. 자, 그리고 다시 질문 읽어볼게요. 자, 채권 질권자가 직접 청구해서 자기 채무를 초과해서 지급받은 후 질권자가 질권 설정자에게 초과 지급 부분을 반환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제3채무자는 당연히 초과 지급 부분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자, 이거를 제가 예상하는 문제는 요 반대의 경우 지급했다면 그게 시험에 나올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나와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진짜 예상한다고 했더니 신기해요. 또 모의고사에 나왔어요. 뭐 객관식에 나와서 좀 아쉽지만. 그래서 4번 요지 봐봐요. 오른쪽 페이지에 4번 요지에 위에서 넷째 줄에 있지만 해서 슬래시 하시고요. 그 위에 세 줄이 지금 나온 겁니다. 그러나 그 밑에 세 줄이 시험에 사례형 나올 거라 제가 강력하게 예상해요. 2015년 판례고 질권에서 낸다면 무조건 이거예요. 낼 게 없어요. 밑에 세 줄 실질적 이익이 없다는 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본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자, 5번 같은 거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은행지점 대리가 허위의 정기예금, 정기예금 채권도 없는데 질권 설정, 이거 누구 채권이에요? 예금 채권은. 예금 채권은 누구 채권이에요? 예금주의 채권이죠. 그러면 은행 대리나 은행은 누구예요? 그 채무자죠. 근데 그거를 질권 설정하는 데서 이유 유보 없이 승낙했다. 이런 건 처음 봐요? 처음 보면 안 돼요. 채권 질권은 시험에 나와도 여러분이 하나도 못 풀 게 없어요. 왜? 그냥 채권 양도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이 보류 없는 승낙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부존재한다, 변제됐다, 시효로 소멸했다 이런 주장들 다 못하게 됩니다. 그냥 이거는 문제 하나 거저 푸는 거야. 이건 판례 외우는 게 아니에요. 판례 별표치고 판례 암기 이럴 게 아닙니다. 그냥 채권 양도 열심히 공부한 거 써먹으면 돼요. 채권 질권에서는. 16번 유치권 1번입니다. 임대차 종료 시에 임차인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반환과 목적물의 동행을 주장할 수도 있고 또 동시행 피담보 채권으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틀렸죠. 동시행은 주장할 수 있지만 임대차 보증금은 유치권이 될 수가 없겠죠. 결련 관계가 없으니까. 2번 조문 조심하세요.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방해하지 않아요. 유치권 아무리 행사해도. 3번도 자주 나옵니다. 한 세대만 점유해도 전체에 대한 공사대금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불가분성 때문이죠. 판례고요. 4번 유셉션도 아니고 유치권 행사하다가 비용을 들이면 그 비용에 또 유치권이 성립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죠.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 5번 중요하죠. 5번 중요합니다. 공사대금 채권에 기해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의 거주에 사용하는 것은 유치물 보존에 도움이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래서 의무 위반을 이유로 유치권 소멸을 주장할 수는 없다. 단, 넘기지 말고 생각해봐요. 단, 이 공사대금 유치권자에 대해서 소유자는 뭘 청구할 수 있겠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겠죠. 유치권자나 동의한 실제 판례 요지고요. 정확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존이나 사용에 도움되는 걸 이상 넘어서 사용하고 앉아있으면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는 거고요. 주택을 점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만약에 뭐 이렇게 동산 같은 거 있잖아요. 소비물 같은 거. 그걸 막 지가 막 사용을 막 해가지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 뭐 타고 다니면서 뭐 만약에 계속 가치가 줄어들면 그런 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17번 채권법으로 넘어갑니다. 너무나 많이 본 지문들이어서 3번 읽어볼게요. 원본 채권 시효로 소멸하면 변제기에 이른 이자채권 뭐예요? 지분적 이자채권은 그 자체의 시효와 상관없이 소멸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지분적과 기본적 이자채권을 비교하지만 원본의 시효 소멸 완성으로 둘 다 시효 소멸한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소급 소멸합니다. 원본이 소멸하면 그럼 지분적 이자채권이나 기본적 이자채권 차이점은 뭐예요? 양도할 때 무조건 같이 양도되느냐 분리 양도가 될 수 있느냐라는 당연히 양도돼요. 그거 차이지 원본의 시효 소멸에 있어서는 둘 다 똑같아요. 소급해서 시효 소멸합니다. 그거 좀 기억하시고요. 4번 같은 것도 중요하죠. 이행지체 지연손해금은 3년 단기 소멸 시효가 아니다. 어때요? 맞죠. 이자는 월 이자 이런 거는 1년 이내에 정기니까 3년 단기지만 지연손해금은 이자가 아니에요. 이자가 아니고 뭡니까? 손해배상 채권이에요. 이거 뭡니까?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이건 아주 중요한 거죠. 원채권과 동일하죠. 기산점은 채무불이행 시부터. 5번 자주 나오죠. 외화채권 같은 경우에 이행기 X입니다. 이행기 보면 무조건 X 하시고 5번 해설에서 위에서 6, 7째 줄 보면 변제기라는 표현과 다르게 지급할 때라고 굳이 규정한 취지를 대법원을 중시해서 최종 정답은 뭐다? 현실로 이행하는 때. 이걸 그대로 외우세요. 현실로 이행하는 때라는 그런 설명은 이행기라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관념적 이행기가 아니라 정해진 약정 이행기 변제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그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18번으로 넘어가서 18번에 2번 중요하죠. 자, 일단 설문 읽을게요. 갑은 을에 대해 3천 채권, 을도 병에 대해 5천 채권. 그러니까 2번에서 을이 병에 대해서 이행해소를 제기하고 있는 중에 갑이 을의 병에 대한 채권에 대한 압류 추심 명령을 받아서 추심해소를 제기하면 이건 중복재소인가요? 자, 일단 당사자 동일 어때요? 통과해요? 안 통과해요? 당사자 동일입니까? 아닙니까? 당사자 동일입니다. 추심명령을 받으면 추심받은 자와 원래 채권자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소송물 동일하죠. 그럼 이거 중복재소를 봐야 돼요. 이 판례는
아무런 논거가 없고 전원합의체에서 엄청난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판례의 논거는 뭘까요? 굳이 따지면 그런 말은 안 했지만 어차피 추심명령을 받았으면 걔가 이겨야 되는데 걔를 중복소송 각하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건데 사실 그거는 기존 판례와 모순됩니다. 기존 판례는 전소가 있고 후소가 지게 됐을 때 전소가 아무리 부적법해서 각하될 소송이어도 아직 각하가 안 됐다면 후소는 중복소송이니까 각하돼야 된다는 게 판례의 확고한 입장이기 때문에 을의 병에 대한 소송은 사실 갑이 추심명령을 받아서 각하될 운명이지만 각하가 안 됐다면 이 추심금 소송을 중복소송으로 각하하는 게 맞아요. 그게 소수 의견이지만 아주 중요해요. 우리 판례는 그냥 중복소송이 아니래요. 논거를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중복소송의 취지가 두 개입니다. 뭡니까? 갑자기 안 떠오르네. 모순저촉 방지와 소송경제. 두 개인가요? 네, 소송경제와 모순저촉 방지입니다. 그래서 소송정제와 모순저촉 방지라는 것이 크게 해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무 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례 때문에 여러분 중복소송제도의 논거를 제도의 취지를 좀 암기해야 돼요. 모순저촉 방지와 뭡니까? 소송경제, 그거의 위험이 크지 않다라고 진짜 별다른 논거도 없이 중복소송이 아니라고 합니다. 후소인 추심금 소송을 꼭 기억하세요. 사례형으로도 충분히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보기 볼까요? 갑이 을을 대위해서 병에 대해서 대위권을 행사할 때 병이 피보전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 항변할 수 없다. 상당히 중요하고 여기서 제3채무자가 대위소송에서 피보전 채권에 관해서 어떤 항변을 할 수 있죠? 2015년 대법원 판례. 제 예상 문제니까 그냥 읽어드릴게요. 뭐라고요? 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원래 뭘로 항변해야 돼요? 피대위 권리에 관한 항변으로 해야 되죠. 근데 예외적으로 피보전 채권에 관한 항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피보전 채권이 발생한 기본계약 자체가 무효라거나 혹은 그 피보전 채권이 이미 변제 등으로 이미 소멸하였다는 것으로는 항변할 수 있고 그렇게 항변하면 법원은 그걸 받아들여서 심리해서 사실이면 각하해야 된다는 게 2015년의 획기적인 판례. 전원합의체는 아니지만 강력한 예상 문제입니다. 이거는. 자, 넘어갈게요. 자, 19번. 채권자 취소권 옳은 것은 자, 1번은 여러분 취소의 대상이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 아니죠. 만약에 바보같이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사행이 취소하면 어떻게 돼요? 소송. 각하되죠. 2번 다 아시죠? 사행이 사실심 변론전 결시까지 발생한 이자 지연 손해금은 포함되죠. 아무리 원본은 사행이 당시지만. 그 다음에 3번 채무자에게 회복된 재산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도 뜯어먹을 수 있죠. 근데 직접 안 보내? 안 되죠. 다 아시는 겁니다. 4번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수익자 상대로 아무리 승소 확정돼도 전득자에게는 또 별개로 그 기간을 지켜야 됩니다. 요거랑 구별할 게 뭡니까? 사행위 취소 자체는 기간을 지켰어요. 그래서 승소를 받고 같은 피고에게 원상회복은 기간이 지나서 했어요. 그건 어때요? 그건 괜찮죠. 그러나 피고가 달라지면 기간도 각각 지켜야 됩니다. 따라서 전득자에게 결국 취소소송을 해야 된다면 서둘러야 돼요. 수익자는 전득자를 공동피고로 삼는 게 낫겠죠. 이럴 거면. 자, 5번. 채권자 중 1인이 수익자를 상대로 사행위 취소소송 및 소유권 전등기 명하는 판결을 받았어요. 잘했네. 근데 말소 등기를 안 하고 있어. 그랬을 때 잘 봐요. 다른 채권자도 그 판결에 기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너무 많이 틀렸어요. 일단 이 소송의 결과 채무자가 권리를 직접 취득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채무자를 대위하면 안 돼요. 무조건 안 돼요. 채무자를 대위하면. 항상 그걸 기억을 해둬요. 차라리 수익자를 대위하면 수익자 대위할 게 없구나. 지금 수익자한테 말소 청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대위 자체가 그냥 애초에 틀려먹은 거예요. 그것도 틀려먹었고 그 다음에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위 판결의 효력을 어떤 측면에서는 받죠? 그 재산이 채무자의 집행재산, 책임재산이라는 주장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자기가 하지도 않아놓고 말소등기 청구할 수는 없어요. 그래놓고 이 판례는 자, 그럼 여러분 조심하실게요. 예를 들어 넘기기 전에 대위해도 안 되고 직접도 안 돼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조심하세요. 우리가 직접은 안 되는데 대위인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대위가 더 안 돼, 사실은. 누굴 대위해? 대위할 사람 없는데. 그 다음에 직접도 안 되지. 지가 집행권한이 없는데. 그죠? 그런데 이 판례는 더 나아가죠? 결정적으로 왜 잘렸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중요한 2015년 판례인데, 옆에 해설 봐봐요. 맨 밑에 줄. 다른 채권자의 등기 시청으로 말소 등기가 마쳐졌다면, 봐봐요. 밑줄부터 할게요. 말소 등기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없다. 여기까지죠. 지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채권자 놈이 등기를 신청했어. 근데 등기관도 멍청하게 말소 등기를 했어.
그러면 등기에는 절차상 흠이 존재하지만 이렇게 뒤에가 빠지면 안 되지. 이거 제일 중요한 건데 뭐예요? 그 뒤가 존재하지만 이제는 그래도 실체관계에 부합해서 말소 등기가 유효하다는 거예요. 말소 잘했다. 굳이 이거를 회복 청구하는 놈도 이상하다. 그게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그냥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게 나왔지만 여러분 실전에서는 그렇지만 어떠한 사유로든 말소가 돼버리면 그 말소는 잘 된 것이다.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그래서 한 이 보기에 너무 맞추려고 말도 안 되게 잘랐어요. 절차상 흠이 존재한다 해서 문장이 끝나지도 않아. 절차상 흠이 존재 뭐 할지언정 할 수는 있지 모르겠다. 함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등기는 말소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해 유효하다. 그게 중요해요. 그게 이 해설을 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다음에 20번. 자, 20번 지명채권 양도죠. 1번은 사례형 내놓고 객관식에 또 내놨고 2번 양도된 채권이 이미 변제로 소멸했다면 채권 압류 추심 명령이 송달돼도 그거는 그 자체가 무효입니다. 3번 채권 양도가 죄송합니다. 이건 별로 안 중요하고 4번 아까 얘기한 거죠. 채권의 일부 양도가 있을 때 그 누구에게든 얼마씩이든 상계할 수 있는 게 채무자의 권리입니다. 자, 5번은 뭐 넘어가겠습니다. 양도계약에 합의 해지되면은 선의자가 상계로 대항하는 거 452조 1항이죠. 450 아까 내가 중요한 게 451조 2항이었다면 이거는 452조 1항이에요. 두 개를 대응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갑은 을에 대해서 5천만 원을 대하면서 병과는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야 네가 연대보증서 을은 주채무자 병은 연대보증. 자, 이거 중요한 질문들 좀 많이 나오는데요. 1번 2번 묶어서 공부하세요. 보증인은 자신의 직접적인 갑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지만 그건 너무나 당연하고 1번 지문 주채무자의 채권을 상계할 수 있죠. 이건 규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434조 특별히 규정이 있고 2번은 당연한 거예요. 보증인도 보증 채무자잖아요. 내 채무를 내 채권으로 상계하는 거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1번이 특이한 겁니다. 무슨 예외예요? 자동 채권이 자기가 가지는 채권이 아닌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보증인 보호를 위해서. 자, 3번 채권자가 보증인 승낙도 없이 채무자에게 변제기를 연장해 줬어요. 그래도 효력이 미치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구별할 거 이런 변제기 연장을 이유로 수탁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때 변제기 도래했으니까 사전구상권 합니다. 이러는데 우리 변제기 연장인데 그렇게는 대항을 못해요. 사전구상권에는 변제기 연장 합의로 대항할 수 없어요. 그러나 변제기 연장 합의 자체는 그냥 변제기 연장된 것 자체는 그냥 효력이 미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전구상권을 방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둘 다 판례예요. 4번 연대보증 의미 없고요. 5번 네 요거 제 교재에 없습니다. 요거 별표 2개 하고 반드시 보충하세요. 최신 판례인데 제 교재에 없어요. 제가 죽일 놈입니다. 요거는 12월 4일에 추록으로 등장할 거예요. 요거 몇 개 빠진 거라도 정말 중요한 거. 이건 별표 2개 하시고 자 그냥 해설 볼게요. 오른쪽에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 주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해서 주채무자가 다 이겼어. 아마 부존재 확인받았든지 아니면 채권자의 그 청구 소송을 기각시켰나 봐요. 일부라도 기각시킨 전부. 그러면 이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이 보증인에 미치지 않아요.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그래서 보증인은 그 주채무자의 승소 판결을 원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보증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어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발생한 사유로 다 항변할 수 있지만 기판력은 민사소송법적인 문제고 보증인과 주채무자는 당사자가 완전히 다르지. 이거 담당도 아니고 서로 동일하게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고요. 왜 또 헷갈리냐 하면 여러분 그 보증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뭐 최고검사 판결권도 있는데 그건 별로 안 중요해요. 그거 말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주채무에 무효, 취소, 해제 사유가 있으면 내가 직접 무효는 아니고 취소권이나 해제권을 내가 행사할 수는 없지. 왜냐하면 그거는 주계약 당사자가 아니니까. 근데 얘가 언제든지 취소하고 해제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난 그때까지 거절한다는 거예요. 취소 사유나 해제 사유만 있어도 거절할 수 있는데 기판력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예 채무가 없다고 확정됐대요. 주채무가 없으면 보증인도 없는 거 아니에요? 부정성상? 야, 근데 이건 기판력 문제니까 안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판력이 미치진 않는데 그것까진 좋은데 거절도 못 한대요. 그러니까 기판력이 안 미치는 것까진 좋아. 근데 승소 판결을 원형해서 거절도 못 한대요. 이건 되게 충격적인 판례예요. 그래서 이거는 꼭 제가 교재에 넣었어야 되는 건데 12월 4일에 나갈 겁니다. 접어놨어요. 저번 한 두 군데가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 가볍게 보충하는데 이거는 중요한 누락이에요. 저는 빠지는 게 하나도 없이 만들겠다는 각오를 만든 거기 때문에 저한테 되게 중요한 누락이에요. 이건 좀 넣어드리려고 하고 자, 22번까지 보고 잠깐 쉴게요. 20번 기내. 자, 어느 날짜에 A가 X 건물을 B에게 3억 원에 팝니다. 계약금 5천 받고 잔금은 나중에 2억 5천 받으면 돼요. 어느 날짜에. 기억번 볼게요. A가
잔금 채권 중 1억 원을 C에게 양도하고 하였는데 같은 해 B가 C에게 1억을 변제했어요. 그래 너 1억 양도했다며 네가 양수인이라며 하면서 변제했어요. 그런데 자 이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제가 맨날 강조하는 건데 객관식으로 나왔어요.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내면 논란이 없어요. 이제 와서 보니 매매계약이 채무불이행으로 해제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매매계약이 있었는데 매매계약상 채권을 양도한 거예요. 통지도 다 해서 여기까지 끝났어요. 이 노란색 상황이 끝났는데 두 번째 상황이 얘가 체불을 해서 얘가 해제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문제를 바꿔서 낼게요. 통지를 받으니까 나 얘한테 돈 줘야 되겠네 잔금을 이러고 있다가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어때요? 통지를 이미 받았는데 그 이후에라도 채무불이행이 있고 해제를 하면 얘가 이기는 거예요. 여기다가 어설프게 451조 2항을 들이밀면 안 돼요. 451조 2항은 통지를 받은 다음에 생긴 사유로는 얘가 대항을 못한다고 하지만 이거는 한다고 보는 거예요. 왜? 판례는 이렇게 봅니다. 계약상의 채권을 단순히 양수한 자는 계약이 해제됐을 때 보호될 수 없다. 왜? 등기인도 등 완전한 권리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학설은 뭐라고 하느냐?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빨리 할게요. 매매계약이라는 거는 대금 채권을 샀어. 언제든지 채무불이행이 해제될 수 있는 고유한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이것은 451조 2항이 무시되는 거예요. 아까 뭐랑 비슷해요? 동의항이랑 비슷해요. 동의항이나 해제는 통지를 받은 시점이 중요하지 않아요. 계약의 해제나 동의항은 언제든지 존재하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보호가 안 됩니다. 보호가 안 돼요. 근데 그거는 학자들이 하는 매우 타당한 말이고 우리 판례로 간다면 548조 2항의 해제 제한자로 보호되지 않는다 쪽으로 하는 게 좀 더 판례의 근거는 있어요. 어쨌든 얘가 보호가 안 돼요. 여기까지도 어려웠어. 근데 문제 어떻게 나온 거예요? 노란색과 빨간색 시점 사이에 얘가 지급한 게 나와버려요. 이건 판례가 없어요. 어떻게 될까? 해제가 되면 보호가 안 되니까 더 이상 C는 양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자인데 이미 돈을 지급받았다면 이건 뭘까요? 해제 원상회복일까요? 부당이득일까요? 저도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부당이득인 것 같습니다. 해제는 여기가 된 거고요. 얘들 사이에 해야 되는 거고 얘들 사이에 주고받은 걸 해야 되는데 얘한테 간 거를 마치 얘한테 간 걸로 본다면 뭐 이거 원상회복이겠죠. 근데 어쨌든 얘가 이 돈을 받을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부당이득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원상회복으로 갈지 안 갈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 좀 설문이 좀 약간 논란이 있는 거예요. C는 B로부터 받은 1억 원의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된다. 해제 원상회복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부당이득이라면 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고 뒤에를 보면 기억에 보면 뒤에 기억 판례는 전혀 딴소리입니다. 채권 양도의 원인이 되는 위임이 해지로 소멸했을 때 채권은 복귀되고 자 이건 뭐예요? 얘네 둘 사이에서 채권을 양도했던 이유, 위임, 이게 해지. 이건 전혀 이상한 판례가 나와 있는 거고 이거는 약간 빈 공간에 출제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냥 장난친 거고 모의고사라 이건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급 안 한 상태는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급한 거는 저도 난감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이거잖아요. 얘가 얘한테 매매대금을 얘한테 줄 걸 얘한테 준 거니까 매매대금을 이행하는 의미로 줬다면 매매대금을 이행한 거고 해지됐으니까 원상회복인 거고 그게 그렇게 낸 것 같아요. 출제자는 그래서 이자를 붙이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 부당이득으로 가면 얘 또 악의 수익자로 봐야 이자를 받는데 얘가 악의 수익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출제자는 이걸 그냥 원상회복으로 평가한 거예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판례가 없어서. 신경 쓰지 맙시다. 그냥 뭐 그렇게 출제가 됐구나 이렇게 넘어가고요.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는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건데 최종적으로 이렇게 구상해서 원상회복으로 쓰라는 거는 좀 오바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그 다음에 니은번은 양도금지 특약에 대해서 뭐 악의 무중과실해야 된다는 거고 아까 우리가 항변권 호구 승낙한 거에 악의 중과실 나왔는가 하면 채권 양도에 악의 중과실 한 번 더 나오죠. 어디서 나와요? 양도금지 특약에 대해서 악의 중과실. 이건 조문이 있어요 없어요? 조문이 있어. 선이라고 돼 있어요. 선이라고. 근데 그거를 중과실을 악의로 포함시키는 보충 해석이 돼 있는 거예요. 판례가. 보충 해석보다는 하여튼 보충적 해석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조문을 보충해서 해석하고 있는 거고 디귿번. 디귿번도 중요하죠. 아무리 악의여도 전부명령 앞에는 장사가 없죠. 법원에 이거 논거가 뭐예요? 니들이 아무리 양도금지 특약을 해도 전부명령 된다. 논거가 뭐예요? 당사자 간의 사인의 약정으로 압류금지 재산 만들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다음에 리을번 중요하죠. 리을번 되게 헷갈려요. 봐봐요. 리을번. 문제는 쉬운데 잔대금 채권을 H한테 양도하고 3월 15일에 도달하고 확정일자 J한테 양도하고 똑같은 날 도달하고 이건 되게 쉽죠.
그러면 그 읽어볼게요. H의 양수 채권과 J의 양수 채권 합계가 B의 채무액을 초과한다면 B는 각 채권에게 안분하여 변제해야 된다. 이건 틀렸죠. 이거 빨리 읽으면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어요. 안분이란 말이 여기서 어디서 나오죠? B는 공탁을 해도 되고 그 누구에게든 전액을 지급하면 돼요. 안분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이후에 내부적인 정산인 거예요. 내부적. 걔네 둘. H와 J 사이에서. 요거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 쉬겠습니다.